천년이나 이어진 왕조가 무너진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바로 그 순간엔 항상 거대한 드라마가 있죠. 오늘은 고려의 마지막, 그리고 조선의 시작, 그 혁명과 충정, 또 거인들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당시 역사의 한복판에 섰던 사람들을 움직인, 뭐랄까, 핵심적인 딜레마였던 거죠.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딱 마음에 품고 그들의 선택을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14세기 후반, 당시 고려는요, 정말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두 명의 거인이 딱 등장합니다. 한 명은 그래도 이 낡은 시스템 안에서 개혁해야 한다고 믿었던 충신, 정몽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이 시스템은 이미 끝났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해. 라고 외쳤던 혁명가 정도전이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고려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밖으로는 중국의 원나라와 명나라,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엄청 흔들리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부패한 귀족, 이른바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었죠. 경제는 어땠냐? 토지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나라에 돈이 없었고, 군사적으로는 홍건적의 외구에 끊임없이 쳐들어오니까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마침내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저 거대한 이웃나라, 중국에서 날아온 통보 한 장이었어요. 그때 막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명나라가 갑자기 고려 땅의 상당 부분을 내놓으라고 정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온 거예요. 이건 그냥 땅 좀 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죠. 고려라는 나라의 주권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당연히 분노했죠. 그래서 당시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성계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초강대국 명나라를 침공해라 하고 말이죠.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최영 장군이랑 우왕이 아예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자 하면서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근데 과연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계한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불가론이죠. 들어보면 그의 주장이 정말 합리적이고 전략적이에요. 첫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를 칩니까? 둘째, 지금 여름이라 한창 농사철인데 군대를 동원하면 백성들은 굶으란 말입니까? 셋째, 군대 다 끌고 가면 남쪽의 왜구들은 누가 막습니까? 넷째, 지금 장마철이라 활은 다 눅눅해지고 전염병만 돌 겁니다. 어때요? 그냥 명분보다는 군사와 백성의 현실을 먼저 생각한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단호했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국경인 압록강, 위화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강물은 불어나고 병사들은 하나 둘씩 탈영하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성계는 마침내 운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군대를 돌린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위화도 회군입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칼끝을 자기 수도인 개경으로 돌린 거예요. 혁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혁명 세력은 이제 낡아빠진 고려의 시스템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손에 댄 건 바로 경제였습니다. 이 과전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세금 정책 좀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수도 한복판에다 기존의 모든 토지 문서, 땅 문서들을 싹 다 모아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들한테 등급에 따라 토지를 다시 나눠준 거죠. 한마디로 경제혁명이었어요. 이걸로 기존 귀족 세력의 돈줄을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자,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으니 다음은 뭘까요? 바로 정치적 명분이죠. 여기서 패가입진이라는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 나옵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뜻인데요.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랑 창왕이 사실은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는 소문을 쭉 퍼뜨려요. 그래서 가짜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자, 이제 진짜 왕족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딱 앉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제 혁명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두 거인이 벌이는 개인적이면서도 사상적인 마지막 대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군사, 경제, 정치, 거의 모든 걸 다 손에 넣었는데도 이 혁명 세력 앞에 딱 한 사람, 마지막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 그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가 가진 도덕적인 권위는 정말 혁명 세력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나섭니다. 정몽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시 한 수를 읊조리죠.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냥 다 잊고 우리 함께 얽혀서 100년 동안 잘 살아봅시다. 복잡한 명분 같은 건 잠시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우리랑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그가 답가로 읊은 단심가는 이런 내용이죠.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을 다시 죽어서 뼈가 가루가 되고 영혼마저 사라진다 해도 임을 향한 내 한 조각 붉은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죽음조차 자신의 충성심을 꺾을 수 없다는 비극적이면서도 너무나 굳건한 거절의 외침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결국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념의 차이는 피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방원은 그가 돌아가는 길목인 선죽교에서 자객을 시켜 그를 제거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희망이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정말이지 거침없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보세요. 정몽주가 암살당한 게 4월인데 불과 3개월 뒤인 7월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죠. 1000년이나 된 왕국을 지우고 새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데 2년 반도 채 안 걸린 거예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누구도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왕의 성씨만 바뀐 그런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핵심 이념이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바뀌었고요. 지배계급도 피를 물려받는 귀족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선비, 즉 양반으로 바뀌었죠. 심지어 수도까지 유교적인 이상을 담아서 처음부터 설계한 계획도시로 옮겼잖아요. 말 그대로 사회 전체의 판이 바뀐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점은요, 정몽주를 죽이고 세운 바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훗날에 바로 그 정몽주를 나라 최고의 충신으로 모시고 기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들 건국을 끝까지 반대했던 최대의 적을 충절의 상징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과연 혁명의 적은 어떻게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